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을 비판하면서 남북한 분단의 원인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배워왔는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무투표 당선이죠. 무투표 당선된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후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선거 기간 중에. 신익희 후보인가요? 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됐는데 당시에 부통령을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분리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네, 각각 했죠. 각각 하다 보니까 부통령이 다른 당이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데 부통령이 다른 당의 후보가 부통령이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권력이 부통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통령을 어떻게든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기붕 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종의 음모랄까요? 그 기획이랄까?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본인 제일 중요했던 당사자가 이기붕이잖아요. 그렇죠. 이기붕이 말하자면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떨어지고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당이 달라져서 혼란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이제 좀 부정을 준비해라. 네. 이런 주동을 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사실 너무 연로하셔서 사실은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거기에 끼어서 같이 그런 모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정치적 책임은 전 져야 된다고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네. 뭐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네. 대통령이 져야 되는 네, 것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기획에 모의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냐고 국무회의 기록에 나옵니다. 4.19 이후에 4.19 전부터 니네 부정선거 기획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나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자진사퇴를 하잖아요. 그런 분이 독재자는 아니죠. 정치적 과오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니 웬 놈의 독재자가 자기 발로 내려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거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거. 뭐 총칼로 진압을 해서 유혈 사태를 더 일으키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독재자라고.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상황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나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하야를 한 것이고 자진하야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부산 정치 파동에서 나오는 발췌견 뭐 이런 얘기 4.4.5입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그것도 근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국회가 간선제였죠. 50선거로 만들어진 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2년 2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 때 대통령을 이제 직선으로 뽑자라는 게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87년 체제라는 게 등장하는 것에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던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나 전두환 대통령식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인데 사실은 부산 정치파동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독재를 한 걸로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기간 내내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과오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헌국회 때 만드는 헌법은 상당히 내각제적 요소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각제 유진호라는 그 헌법 예. 기초하신 분 학자가 내각제를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때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은 거의 국민적 상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내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은 이승만이다라고 지금 그렇죠. 그런 예.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벌로 된 개헌안을 개헌안이 아니라 헌법 초안을 예. 초안을 보시고 야, 이 신생국에서 이 내각제를 하면은 이거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전국에 안정이 안 되니까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네. 그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뭐 그게 완전히 내각제는 100점이고 뭐 대통령제는 빵점이고 그렇게 선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진호 이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영향력 있던 예컨대 우리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이 한민당. 네, 한민당에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또 국회의원들의 뜻이 절충이 되도록 내각제에다가 대통령제를 썩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무총리 제도라는 게 그때 생깁니다. 그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제에선 국무총리가 없어야죠. 뭐 정부통령, 대통령, 부통령 뭐 이렇게 네, 있어야 그다음에 되는데. 이제 장관인데 예. 이제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내각제 총리는 총리대로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 정부 조직이 좀 특이한데 그것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그 헌법 제정하는 과정에 그런 신경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재헌국회를 만들 당시에는 헌법 제정할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주류 사상 비슷하게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헌법에 그래서 뭐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네, 그러네요. 헌법 몇 주문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네. 예컨대 그 뭡니까 중요한 그 국가기관 예컨대 철도나 그걸 국유화한다. 전부 국유화하는 걸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4.4 5.2개헌 때 바꾸는 네. 그런 내용으로 많이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때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첫 국회가 만든 그 헌법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전쟁통에 바꿉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사람들은 절차만 보고 뭐 4.4 5.2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네. 또 그때 뭐 4.4 5.2 말고 또 뭐 발췌개헌. 발췌개헌 네,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자기 유리한 것만 따서 네. 개헌하고 4.4 5.2면 사람을 어떻게 뭐 나누느냐 네. 해서 근데 그런 반올림시켜서 거는 사실 통과시켰다. 지역적인 문제들인데 네. 이제 언론이 그런 식으로 그때 보도를 하면서 네. 그게 전부인 양 알려지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다 쟁점이 있었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구체적인 건 지금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을 국회의원 단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직선제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부산정치파동에서 얘기가 된 건데, 그것을 그냥 부산정치파동 그러니까 뭐, 네. 막 그냥 마치 이상한 뭐 탈법적인 거 거 위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저는 사실상 그 소련이 그 망하면서 외교 문서가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정업 발언,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게 남북한 분단의 원인이 된 것처럼. 네, 원흉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동안에 배워왔는데 사실은 이후에 1991년 이후에 공개된 러시아 소련의 문서를 보니까 1945년 9월 15일 런던 외상회담이 결렬되고 9월 20일 날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반도 북쪽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네. 그 지시를 내리고 네. 아,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당시 그 1946년 2월에 네. 임신민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사실상 그게 정부로 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북쪽은
정권이 서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구체화시켰는데 구체화했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졌다.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년 10월 달인가요? 9월 20일 스탈린이 그 김일성한테다가 저기 뭐 무슨 프롤레타리아 무슨 정권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부르주아 인민정권인데 네. 이 공식 명칭이 우리 저 김은국 칼럼이라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김은국 칼럼에서 썼더라고요. 네, 네. 소련 해체 후 비밀 해제된 소련 문건에 따르면 네. 스탈린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네. 북조선에서 반일적 민주정당과 네.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창설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민주정부를 가장한 친소 괴뢰 정부를 북쪽에 세우라는 것이다. 정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민족 분단의 책임은 소련과 김일성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시아 투데이가 지금 이 이승만과 관련된 역사 관련 바로잡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네. 1편을 우리 유석춘 교수님이 쓰셨고 네. 2편을 이제 유호만 비망록 네, 네. 관련돼서 정한기 박사가 유영기 썼고, 박사가 쓰셨고 3편이 김은국 칼럼이라고 네. 이분이 투르스 포럼 대표. 포럼 어제도 만났습니다. 예, 대표인데 이분이 쓴 내용이 이제 저로서는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기적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네. 아,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승만만 이승만만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뭐 김구 선생이나 뭐 김규식 뭐 할 것 없이 다 남북 합작 정부 그 당시는 미국의 하지 중장도 남북 합작 정권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전혀 모르고 네. 우리만 이상향을 그냥 꿈꿨던 거 아닌가. 북한에서 소련은 실제 하는 것과 바깥으로 선전선동하는 것과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실제로는 9월 20일 날 북조선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라라고 지령을 내리고 네. 또 이제 겉으로 뭐 그 남이랑 남북 협상하고 뭐 소련군이랑 미군이랑 협상하고 할 때는 뭐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전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겉으로는 남한에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48년 9월 20일에 명령을 내렸더니 49년 2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뭐 임시자를 붙였지만 네. 정부입니다. 그게. 네. 그 정부가 그 한 달 후에 3월에 토지개혁합니다. 북한에서. 네. 토지개혁이라는 일을 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예. 이 정부가 49년 3월에 이미 쓴 겁니다. 아니 46년. 북한 46년. 46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46년. 아, 하도 헷갈렸어요. 46년. 그러니까 지령은 45년 9월 20일이고 맞습니다. 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네. 임시인민위원회 창설된 것이 46년 2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은 그다음 3월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고 그때 그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를 무찌르는 앞장섰다. 네. 그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조선 내내 일제 내내 뭐 소작 생활을 하다가 예.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 넓은 땅은 아니었겠지만 네.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을 갑자기 북한이 와서 또 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니네한테 다 놀아준다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 네. 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인민들하고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넘어온 월남한 분들도 당시에 그 38선 북쪽의 소련군이라든지 그 당시 북한 정권이 했던 만행 네.
토지 몰수 뭐 이런 것을 보고 못 참아가지고 내려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전부 그런 분들이죠. 뭐, 네.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뭔가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해방돼서 소련과 소련군이 만든 북한 정권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네. 도저히 여기서는 난 못 살겠다라고 네. 판단한 분들이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금부치나 이런 거 뭐 돈, 현금 이런 건 물론 다 몸에 지니고 왔고 네.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은 북한에 남겨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지주들이 맞습니다. 자기 땅을 포기하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부산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6.25 전쟁의 정전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방공포로 석방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전협정을 하지만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는 과정.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된 배경 아니냐.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건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나 이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이, 좌파들도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신식민지라고. 그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그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진보당 세력이나 네. 또 과거의 민노당 세력 네. 이 세력은 아직도 지금 가끔씩 구호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구하고 같은 네.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지금 식민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 네. 우리나라는 일제 때나 지금이나 다 식민지 상태다라고. 그래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 남한에서 버젓이 지금 정치권에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 상당수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국회 진출할 가능성이 이번에 민주당 비례랑 조국 비례에 들어가고 높아졌죠. 네. 저는 그래서 과거에 통진당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할 때요. 정말 그거는 잘 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정당만 해산할 게 아니라 정당을 구성하는 중요 멤버들 그 사람들의 국민권을 박탈했어야 됩니다. 영원히 니네는 정치 못한다.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하면 되죠. 네. 독일은 했습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니까 이건 이 정당은 해산해라는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독일은 그런 거 할 때 지금 그래서 이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의 구성원 누구는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권을 제한한다. 입후보 못한다. 하는 걸 독일은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사람의 국민권을 그러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하는 게 저도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앵글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막 하고 뭐 그러면 국민권 제한하는 게 저는 정당한 그 법의 행사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그때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 통진당에서는 참 큰일을 한 건데 그때 우리 그 통진당 해산의 주무 담당자가 황교안 총리 아닌가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 이 양반이 너무 일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 큰일 한 거죠. 큰일 한 거지만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다 만 거예요. 네. 제가 생각에 그때 통진당의 핵심 멤버 한 100명만 정리했으면요. 요새 같은 상황 안 벌어집니다. 네.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그 여러 가지 칼럼을 많이 내고 있는데 3월 11일자에 이각범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이각범 교수님께서 게재하셨는데 이각범 교수님 잘 아시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하시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한미상해 방위조건 무상원조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평화선 획정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 주권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가 네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네. 일본이 패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나면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주장이 서로 엇갈리다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A라는 나라와 B 나라가 A라는 나라는 이 땅이 내 거다 그러고 이 나라도 이 땅이 내 거다 그러면 나중에 말로 하다 안 되면 결국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면은 이제 이긴 사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국제법에서 이 땅의 소유를 이 나라 거에서 이 나라 거로 바꾸는 결정을 국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아마 분류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을 확률이 일본이 높죠. 전쟁에 졌지만 네, 그래서 네. 일본의 이제 일본의 영토인데 더 이상 일본의 영토로 쳐주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소련하고 일본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위쪽으로 그렇죠. 올라가. 홋카이도 위쪽으로 있죠. 그 섬 중에 일부는 더 이상 일본 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 거로 간다. 네. 소야 해협인가 뭐 그쪽으로 가. 소야. 저도 정확한 예, 이름을 소야 해협. 연해주. 예, 연해주하고 있죠. 쿠릴 열도 네, 뭐 쿠릴. 그쪽 있죠. 그게 이제 맞으면 일본하고 소련의 그 항상 계속되는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이죠.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소련은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네. 소련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네. 중국이 이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대만은 이제 중국 걸로 가는데 대만 자체의 정권이 있어서 지금 대만이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해방을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온갖 여러 가지 영토 정리를 하는데 독도에 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이 그냥 이게 원래 일본 거였으니까 이게 일본 네.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정리가 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나라 건데 네. 하면서 네. 그냥 이 평화선이라는 걸 금을 걷습니다. 바다에다가. 그래서 1952년 1월 18일이라고 돼 있네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이 이제 휴전선에서 그 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이 안 끝난 상태였는데 네. 대통령이 이 독도를 포함한 이 수역은 이거 우리나라 이제 해역이니까 일본 어선 오면은 우리가 납포한다. 그래서 납포한 일본 어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 배들이 와서 고기 잡으러 막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군함이 가서 납포를 해가지고 일본 배를 잡아다가 어디 부산 이런 데 데려다 놓고 일본 그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맞으면 집에 안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다가 네.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돌려보내고 했는데 그때 평화선을 긋고 그 평화선 안에 독도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 이후로 독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실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일본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력, 우리나라 군사력이 거기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죠 지금 현재. 네. 여기 이제 칼럼의 내용을 보면 동으로는 독도, 대한해협을 거쳐 남으로는 제주도 남쪽 바다인 북위 32도, 서쪽으로는 동경 124도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로 선포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하게 지켰다. 평화선을 세계에서는 리 라인으로 불렀다. 저 리가 LE가 아니고 RHE. RHE 맞네요. 맞습니다. RHE 라인 맞습니다. 리가 아니고 RHE죠. 네. 그리고 이 장면도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던 날 오픈카를 타고 경무대를 나오던 메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의 찡그린 얼굴과 몇 시간 뒤 경무대를 나와 이화장으로 향하던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연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슬픔 속에서 혹은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을 흔들며 물러나는 노 대통령을 늙은 노 대통령이라는 게 노태우의 노가 아니고 늙은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였다. 이화장 주변까지 가득 메운 군중들의 연호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장 너머로 화답하는 모습이 다음날 조간신문 1면에 게재되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독재자가 민중혁명으로 물러가는데 국민들이 달려가 눈물로 환송하고 이승만 대통령 만수무강이라는 피켓을 드는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한 걸 보면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 뭐 상당히 존경받는 국부 네. 건국 대통령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건 사실인데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을 안타까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4.19 정신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는 줄 모르다가 알게 됐어요, 본인이. 네. 그랬더니, 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그러고 내려왔잖아요, 본인이. 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엑기스죠. 그것을 우리가 기려줘야 되는데, 이승만을 그동안 손가락질 하면서 무슨 독재자라고 부른 것은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이, 이건 좌익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악질적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주의자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부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반일. 이승만 대통령만큼 반일을 심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반민특위 해체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초기에 친일파들을 많이 기용했지 않았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그것을 사실 네. 이제 그때부터 북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은 김일성이 일본 기술자들, 일본 전문가들을 붙들고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붙들어서 자기들 좀 국가 건설 과정에 활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파가 사실 북한이 더 많아요. 그 초대 내각의 명단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내각이 친일파가 더 많게 돼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뭐 전쟁 영화에도 나오지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장관들이 이른바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이 친일파가 더 많은 걸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있던 왕국이 아니고 이제 공화국을 건설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필요한 게 이 질서를 지키는 경찰하고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는 군대대로 일본 육사나 일본 만주 군관학교나 뭐 일본 또 그 병으로 지원한 사람들, 일본의 사병으로, 일본 군대의 사병으로, 그런 사람들의 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예 군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 광복군 출신이면 더 좋겠지만 광복군 출신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을 만드는 과정에도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이 되는 거고, 경찰을 만드는데, 경찰이라는 게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계속 뭐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복잡한 사건을 수사도 해야 되고, 검찰과 마찬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제시대 경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하위직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썼고,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도 영국 장교였어요. 영국군 네. 장교였어요. 근데 미국 독립의 아버지잖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 사람하고 무슨 일본이 세운 정부에, 일본이 세운 기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친일파라고 얘기하면서 안 쓰겠다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장교였어요. 영국군 장교. 네. 그 사람이 군대에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써먹어서 미국이 독립된 거잖아요. 그럼 일제 때 경찰 경력, 일제 때 군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면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일제 때 했으니까 그럼 일제 때 태어난 게 죄가 되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때 뭐 경찰 군인뿐 아니고 일반 관공서 물론입니다. 예 근무한 면석이라든지 네. 또 뭐 일반 그 행정관청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체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부 이제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또 공격을 하냐 하면은 사실상 일제 청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고 나오면서 공산주의를 단합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다. 아니, 저는 그 말이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그 말이 그걸 뒤집어서 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독립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일본 식민지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중하위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노선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남로당의 박헌영 같은 노선과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노선이 지금 해방된 이 남한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헌영은 공산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북한에 자리 잡은 김일성은 박헌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 이승만 같은 분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자유민주국가 만들자. 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싸우고 있는 중에 그 지금 친일 청산이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공산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건데, 공산계열은 일제 때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으로 일본 치하에서 치안유지법이 일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공산주의자들이 흔들라고 하니까 네. 그걸 이제 제압하려고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일제 때. 당시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반일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반일 운동을 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그때는 또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는 네. 러시아식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자라 그러면서 그렇죠. 제3세계 아직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피압박 민족을 지원한다. 마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로 니네 독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듯이 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피압박 민족은 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으면 정치적 선정이죠. 그러고선 네.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그 자금 받아가지고 저 상해에서 또 서로 싸움하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맞으면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네. 어떤 나라를 만들까를 갖고 싸우잖아요. 70%가 사회주의였다 그래요, 아니, 당시. 그 사람들이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멋져 것을 보이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걸 막고 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낸 거 아니에요? 세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그걸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독립운동 하던 사람 중에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비난하고 있고 네. 공산주의 계열을 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가다 그러면서 막 김원봉이나 네. 심지어는 정일성 같이 중국군에 붙어서 네. 한 사람까지 기리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광주 정일성 공원. 물 좀 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네.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그걸 독립운동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만들 게 아니고 독립운동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싸워서 새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까지 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예컨대 김원봉은 북한에서 기리고 있어요, 지금. 남한에서 그 사람들 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려야 됩니까?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려야 된다는 논리를 걷어내고 독립운동을 어떤 나라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 했는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성수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려야 될 뿐이네요. 받아들이고 아니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러면 니네 북한하고 같은 편이네.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 어떻게 니네를 기릴 수 있느냐. 우리는 못 기린다 그거.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걸 못하고 맨날 절절절절 매고 지금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건설해서 독립하면은 공산주의 국가 만들라는 사람들을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독립을 해서 한 체제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체제가 지금 우리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김일성, 김씨 왕조가 지배하는 그 독재 국가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집권했으면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겠죠. 박헌영이 집권하고 김원봉 같은 사람이 남한에서 정치인으로 커서 남한의 지도자가 됐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에서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베트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월남 월맹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통일이 돼서 지금 베트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가 지금 어쨌든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소위 지금 공산 정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산 정권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해서 예.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대면서 비록 그 당시에 김일성 체제가 한국과를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지 이렇게 또 논리를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럴지는 모르지만 동부에서 차우체스크 지금 헝가리 대통령 그렇죠. 무너졌겠죠. 돌멩이 맞아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그건 너무 비약이고.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지키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간 거고. 중국도 이제 그런 걸 잘 하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시진핑이 사회주의 어떤 종주국적인 모습을 너무 강하게 보여서 지금 시진핑에 대한 저항도 많잖아요. 홍콩 같은 데서 저항이 있고 그러잖아요. 맞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이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그거를 보다 못한 북한이 야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전쟁에서라도 남한을 내고 적화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또 막아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미군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또 우리도 열심히 싸우고 해서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을 해서 역사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니 공산주의 운동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사람을 왜 기려야 되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상 체제 경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은 이미 실패한, 소위 말해서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김씨 왕조 체제. 왕조 공산주의. 종교국가 비슷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서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 이각범 교수님 칼럼에서 나왔듯이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칼럼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격하운동을 벌인 주체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북한과 자유 없는 민주주의 세력이다. 그 주력인 운동권 특권 세력,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한 달 후 총선을 통하여 국회 원내에 진출한다. 건국 세력과 반건국 세력의 한판 승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전 이게 오늘날 사회에 던지는 화두 같습니다. 이각범 교수님이 아주 제대로 하실 말씀을 제대로 하신 거고. 저렇게 해서 국회가 저 종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또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온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저런 분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게 완비가 안 돼서 빈틈이 생겨가지고 지금 무슨 비례정당에다가 저 사람들 명단 넣고 그냥 일정한 비율 이상 받으면 지금 자동으로 들어오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국민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 가서 해라 니네.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정치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냐? 우리는 대표를 인정 못한다. 맞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국민권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뭐 4년 전 총선 때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비례대표제 통과할 때 이른바 정의당과 당시에 민주당이 합작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른바 다양성,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원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다당제 형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악용이 돼서 그러니까 포장은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각범 교수님이 할 말 제대로 하셨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말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비례대표제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